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동욱입니다. 제가 제목을 데이터의 힘이라고 올렸잖아요. 이게 이제 그 그랜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들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떤 적용 사례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데이터의 힘이라고 적었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될 건데요. 일단 왼쪽은 우리 고객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하는 걸 지도에 표시를 하고요. 그 밀집도를 표시를 한 겁니다. 오른쪽은 그냥 주거 인구 분포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의 집과 그다음에 전체 주거 인구를 비교해 보시면 이거 보면 이제 그 가슴이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건데, 자, 고객이 비어 있는데 주거 인구가 많이 있는 지역들이 있죠. 여기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주거 인구 많은 지역에 고객이 많은 곳들은 많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침투율이 높은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 인구는 많은데 고객이 적은 지역은 또 마찬가지 이유가 있겠죠.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뭔가 라이프 스타일하고 안 맞던지, 유통업체 같은 경우는 우리 매장까지 오기 멀거나 혹은 경쟁점이 가까이 있던지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이유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데이터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들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랜 데이터가 공급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주거 인구를 기준으로 데이터를 올려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빨간 점들이 있는데 빨간 점이 공동주택 건물들이고요. 그 중에 거주자 비율이 그 거주자들의 직업이 대표이사이신 분들이 많이 사는 건물들을 빨간 점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전문직 자영업자가 많이 사는 건물을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 고객을 같이 올려봅니다. 그러면 거주자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고객들이 많이 사는 대표이사가 많이 사는 건물이 있을 거고, 대표이사가 많이 사는데 우리 고객들이 살지 않는 건물이 있을 거고요. 예, 자영업자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상세한 형태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 고객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이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겹치는 데들입니다. 겹치는 데와 그렇지 않은 곳들, 이것들을 궁금하시죠? 예, 이것들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각 건물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들입니다.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KCB 데이터를 올린 건데요. KCB 데이터 기준으로 해서 그 각 건물별로 해당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평균 연봉이 제일 높은 건물이 어딘지 압니다. 그 변호사들 많이 계시는 건물이더라고요. 이렇게 강남에 있는 데다가 평균 연봉 상위 1% 건물을 올리고 파란 점은 상위 연봉 10%인 건물입니다. 자, 다시 이제 우리 고객들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올립니다. 마찬가지로 겹치는 지역과 겹치지 않는 지역들을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건물들에다가 올려서만 볼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라이프 스타일들을 볼 수 있는 데이터들을 또 같이 제공을 해드립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각 건물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근무하시는 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특성이 이렇습니다라고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통계가 되기 때문에 정교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가명 데이터로 많이 가지고 가십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문화 레저라고 하면 이제 우리 고객들이 그 문화나 레저라는 측면으로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특징을 가진 분들이 고객이고 어떤 분들은 고객이 아닌지라는 걸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KCB 데이터로는 일단 제일 중요한 소득이나 그다음에 자산 이런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SKT에서는 레저나 이런 쪽에 앱이나 웹사이트에 얼마나 많이 접속을 하고, 그다음에 그 신한카드에서는 마찬가지로 레저, 호텔 각각의 문화 이런 데들의 어떤 업종에서 언제 얼마나 소비를 했는지 하는 정보를 1대1로 볼 수 있도록 매칭을 해드립니다. 당연히 가명 데이터이기 때문에 누군지 식별은 할 수 없지만 한 사람 한 사람 단위로 우리 고객이 나에게서 무슨 상품을 구매했는지, 언제 나를 컨택했는지와 그다음에 이런 특성들을 매칭해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린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속속들이 고객의 특성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고객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첫 페이지를 다시 보시면 아, 이 동네 사람 분들은 이러니까 이분들이 우리 고객이 아닌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이렇게 그 가명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기업체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고객 분석한 걸 제가 이게 뭐 A 기업의 고객 특성입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공기관하고 했던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하고 같이 서울시의 1인 가구들이 지금 그 삶의 질이 어떤지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가명 데이터 분석을 한 거고요. 그 1인 가구인지 여부는 통계청에서 데이터 결합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데이터들은 이제 그 그랜 데이터로 결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작업을 한 게 그 타겟이라고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에서 그 해마다 그 1인 가구 숫자를 발표를 하는데요. 1년에 한 번 시군 단위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강남구의 1인 가구가 몇 명이에요? 성연령별로 몇 명입니다. 그러면 각 그 동사무소에 근무하시는 복지사분들이 그래서 어쩌라고
나는 삼성 일동인데 강남구에 몇 명이면 어쩌라고 인제라고 말씀을 하시죠. 매달 저희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울시의 각 행정동별로 성인 연령대별로 5세 단위로 해서 그 1인 가구가 몇 명입니다. 몇 명 늘었고 줄었습니다라고 하는 거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겟층의 규모를 그 작은 지역으로 쪼개서 얼마나 있고 어떻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어디 사시는 타겟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사람들하고 관계가 굉장히 적으신 분들, 외출도 적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매겨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 강북의 특정 지역에 사시는 60대 이상 여성 1인 가구 분들은 외출 횟수가 굉장히 적으세요. 그래서 서울시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분들은 봄, 가을에 그 꽃놀이 버스라도 일단 태워드려야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해서 여가를 어떻게 보내는지, 그 다음에 쉬는 시간에 동영상하고 게임만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생활, 이건 이제 정보 불균형과 관련이 있는데요. 금융이나 쇼핑 같은 생활 서비스 이용량이 굉장히 떨어지는 계층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많이 있는지 하는 것들을 행정동 말씀드린 5세 단위 성인 연령별로 여가 시간을 동영상만 보는 걸로 소일하시는 분들이 무슨 동에 20대는 몇 명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서 제공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관심 집단입니다. 이거는 다음 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 서울시가 재정 위기에 처해 있는 걸로 보이는 1인 가구가 어느 지역에 많을까요?라고 하고 분석을 해보고 다 같이 놀란 게 있습니다. 제가 통신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특정 계층을 뽑았는데 100만 명 이상의 계층인데 이분들 중에 최근 3개월 이내 휴대폰을 연체한 연체율이 한 16% 되는 계층이 있다는 얘기라면 SKT 직원들은 다 놀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게 있더라고요. 누구냐면 고독사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50대 남성 1인 가구입니다. 근데 그 이제 복지하시는 분들은 50대 남성 1인 가구는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취업의 기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그 취업 기회에서 아예 탈락하신 분들 극소수가 고독사까지 몰리나 보다라고 하고 그 숨어 있는 소수를 찾아라라고 했었는데 통계청 기준으로 소득이 하위 30%에 해당되는 50대 남성 1인 가구 중에 16%가 최근 3개월 이내에 휴대폰 요금을 연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비가 일주일 동안 와서 일주일만 일을 못 나가도 밥을 굶어야 하는 50대 남성 1인 가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뭐 복지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업체분들이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 타겟 고객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고 그 그랜데이터가 민간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그 공공부장에서 이렇게 복지 이런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잠재 고객 특성들이나 우리 고객의 특성들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잠재 고객을 조금 더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왼쪽 그림은 저희가 입지 유형들을 나눈 거고요. 입지 유형을 나눠서 타이어 구매 고객들의 자택 주소를 기준으로 해서 타이어 구매 고객들이 어느 매장 구매를 했고 그다음에 이분이 그 주소를 등록한 게 어디 주소냐라고 하는 것도 매핑을 한 겁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걸 보기 전까지 타이어는 그냥 주말에 저는 그랬거든요. 집 근처에 있는 매장에서 타이어를 교환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같은 업종들은 주거 인구가 타겟이지 않을까. 그다음에 타이어 그 매장을 내더라도 주거 인구 많은 지역이 그 타겟 지역이 아닐까라고 했는데 보시면 주거 지역 인근에서 본인이 사는 주소 인근에서 타이어 구매하신 분이 전체 47%예요. 반이 채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직장하고 상업은 직장은 이제 월급 받으시는 분들, 상업은 자영업자분들입니다. 해서 직장 근처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매장 근처에서 교체를 한 게 오히려 51%가 됩니다. 50%가 약간 넘더라고요. 그리고 살지도 근무하지도 않는 곳에서 교체를 하신 분들이 2%. 이분들은 아마도 펑크가 나거나 이래서 이제 아마 교체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놀란 게 자 그러면 타이어 매장은 직장인들 몰리는 데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직장 근처에서 이제 하나 더 들어가면 직장 근처에 타이어를 바꾸시는 분들하고 집 근처에서 타이어를 바꾸시는 분들의 또 다른 특성들이 또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지 않고 보면 타이어 매장이 근무자가 많은 지역에도 필요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우리 잠재 고객이 누구고 어디에 있는지 하는 거를 또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러면 잠재 고객 전체가 아니라 타이어 같으면 예를 들면 윈터 타이어로 내려가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 그랜드데이터가 보험개발원하고 가명데이터 결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험개발원이 분석한 거를 제가 내용을 약간 바꿔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바꾼 거는 조금 더 설명드리기 편한 식으로 그 보험 상품들을 보니까 종신보험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통신 데이터를 기준으로 독서 애호가라고 구분되는 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신용카드나 신용정보를 볼 때
교육이나 요식업 쪽에서 소비가 많으신 분들이 종신보험 가입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입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안보험은 재밌는 게 스포츠 매니아, 스포츠 매니아는 스포츠를 즐기기도 하지만 그냥 프로야구 열심히 보시는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 매니아하고 패스트푸드를 많이 드시는 분들, 요 두 개가 겹치면 안보험에 가입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해서 그 보험 개발원은 자 이런 그랜데이터의 데이터들을 그 보험 고객들하고 매칭을 하면 각각의 보험의 종류별로 타겟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게 타이어 같으면 윈터 타이어나 뭐 여러 가지 종류의 타이어들 이렇게 고객들 특성들을 세분화해서 보실 수 있고 업종에 따라서 전부 우리가 어떤 상품들을 누구한테 팔아야 되는지 누가 타겟인지 하는 것들을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러면 그 상품별로 세분화를 해봤고요. 상품별로 세분화를 한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자 그러면 그 타겟 중에 우수한 사람들의 특성과 그다음에 약간 우량도가 떨어지는 분들의 특성은 어떻게 나눠볼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우선 먼저 우리 고객으로 만들어야 될 분들을 보면 이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정 상품이 아니고요. 그냥 그 무담보 대출을 해줘도 연체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분들을 KCB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량 고객들 구분할 때 신한카드를 보고 빨간색이 있는 거는 안 좋은 징후고요. 그다음에 녹색인 건 좋은 징후입니다. 온라인 홈쇼핑에 소비가 많으신 분들이면서 그다음에 교육 쪽에 소비가 많으신 분들, 그다음에 해외 제주도 소비가 많은 카드 기준으로 이런 분들은 무담보 대출을 해줘도 연체를 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는 스코어가 높으신 분들이고 제가 재밌게 봤던 게 이런 것들을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제 SKT 기준으로 보면 금융 앱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신용도가 높은 분들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학습 여기 위에도 있죠. 교육학습 관련 앱이나 그다음에 정보 소비량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우량 고객일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식으로 소비라든지 그러니까 그 앞에서 김준호 팀장님이 소개해 주신 그랜드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이런 식으로 우량과 불량 그다음에 각각의 상품으로 매칭들을 해서 특성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고 서브프라임의 특성으로 온라인 홈쇼핑을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서브프라임의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식의 것들로 분석을 해서 실제로 어떤 은행에서 이거를 분석을 한 걸 보시고 제가 이제 뒤에 말씀드릴 건데요. 제가 상품이 통계 데이터도 있고 가명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동의를 받아오시면 실명으로도 데이터를 공급을 해드립니다. 근데 어떤 은행에서 당장 구매를 하겠다. 우리가 이분의 신용도 평가를 하는데 어떤 앱을 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구매를 해가시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량 불량들도 데이터로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잠재 고객들을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관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고 누군지 다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도 말씀드릴 거는 그리고 그분들을 어떻게 만날 거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보험입니다. 이게 보험이 특징이 굉장히 잘 드러나서 그 보험으로 제가 많이 올렸는데요. 어떤 한 보험회사 어딘지는 비밀인데요. 어떤 한 보험회사에 있는 FC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1등부터 10등까지의 각 FC들의 고객을 지도에 올려놓고 보험사 분들하고 저희가 같이 놀란 게 1등부터 10등까지 10명 중에 9명의 고객이 축구장 3개 안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보니까 어떤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거의 대부분이 이분의 고객인 이런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FC들이 100% 그렇진 않지만 특정 지역에 동질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특히 이제 이런 데는 옆집 해보니까 좋더라라는 식으로 영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봤던 것 중에 가장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는 화면이었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정수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정수기 고객을 지도 위에 올리고 밑에 색깔은 소득입니다. 소득이랑 관련이 있나? 주거 형태랑 관련이 있나 한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연립이 많은지 빌라가 많은지 단독주택이 많은지 소득이 높은 데가 많은지 봤더니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정수기 고객이 아니라 정수기 종류랑 관련이 있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공기청정기. 네. 공기청정기의 저가, 중가, 고가를 구매한 고객들을 다시 소득 수준하고 매칭해 봤더니 보시면 이렇게 되게 혼란스럽죠. 한눈에 안 보이죠. 이게 상관이 없어서 한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가 분석들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고가의 공기청정기를 구매하거나 렌트하는 고객은 그냥 아이를 키우는 집이구나 해서 그 유아 비율이 높은 지역들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상품들과 그 다음에 각 지역의 특성들을 매칭을 해서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이런 특징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 한 명이 관리하는 그 고객들의 위치를 표시를 해봤습니다. 이분은
고객들을 한 번 만나고 공기청정기 같으면 필터를 갈아주기 위해서 방문해야 되는 데가 저쪽에 몰려 있는데 여기도 가야 됩니다. 이게 이게 왜 이러냐면요. 이쪽에 영업하시던 분이 퇴사하시고 내가 넘겨받은 고객인 건데 거리를 감안하지 않고 해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웹페이지가 한꺼번에 넘어갔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영업 조직들을 재편을 한다거나 재편할 때 거리와 그다음 동질성과 우리 상품의 구매 고객들을 다 감안을 해서 새롭게 재편을 하고 자, 여기에다가는 뭘 팔아 집중적으로 여기는 뭘 집중적으로 팔아라고 하는 식으로 그 자원들을 배분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원을 배분한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홈 임프루브먼트라고 하는 유통 쪽의 업종이 있잖아요. 여기 그 외국 기업 한 군데가 우리가 한국 진출을 하고 싶은데 한국에 매장을 몇 개까지 낼 수 있어라고 하는 거를 저희한테 의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여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봤을 때는 한 60개 정도가 적정하다라고 봤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조건 따라서 충분히 개수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에 들어갈 수 있고 그다음에 어디 들어가는 조건은 드라이빙 타임으로 몇 분 정도 영역을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우선 순위를 계산을 해줘. 라고. 근데 이것도 여담인데요. 제가 유통 관련 출점하는 걸로 뭘 해도 항상 1등 나오는 거 노원 도봉 강북이 나옵니다. 이게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튼 저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경쟁점들이에요. 그 신규 포맷이긴 하지만 경쟁이 되는 매장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경쟁점들을 올리고요. 색깔이 짙은 데가 경쟁점까지 뭐 10분, 20분,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영역들 이것들을 색깔로 표시를 하고 여기 노란 거, 연두색, 빨간색 이런 것들이 잠재 고객입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그 30대, 40대 여성들이 많이 사는 지역, 그다음에 영유아가 많이 사는 지역 이런 식으로 타겟들을 뽑았습니다. 그다음에 소득으로도 또 타겟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점수를 매깁니다. 다 점수를 매겨서 여기다 매장을 내면 30분 안에 갈 수 있는 영역이 이렇고 경쟁점은 어떻고 여기 내면 되겠네 안 되겠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을 하고요. 이것과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하는 걸 같이 분석을 해서 여기 왼쪽 같은 결과를 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시장 잠재력이나 우선순위 분석을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좀 전에 인테리어 관심 있는 사람들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이렇습니다. 이제 SK 브로드밴드 데이터를 메인으로 해서 만든 화면인데요. 보시면 제가 이게 재밌었습니다. 우영우 변호사 다 아시죠? 재밌게 봤는데 우영우 시청률이 일산 동구 마두 일동 분들은 26.1%나 되는데 용산구 원효로 일동이나 강남 압구정동은 평균보다 미달이에요. 이렇게 그 시청률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송파구 방해 일동의 A 아파트 단지하고 방해 이동의 B 단지가 평형도 비슷하고 금액도 비슷합니다. 그냥 주거 인구로만 보면 그 비슷한 정도의 상권이라고 파악이 되지만 왼쪽은 파이낸스, 금융, 교육, 학원, 스포츠 레저에 관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은 홈 인테리어, 그다음에 음식 배달, 미디어 엔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냥 이게 왜 이러냐면 저쪽에는 중고등학생 부모가 많고 여기는 은퇴하시는 그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홈 임프루먼트 매장이 들어가면 잠재 고객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관심사들이 그 시장의 규모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측면으로요. 그 주차장이 어디에 필요할까? 그러니까 SKT나 카카오 모빌리티가 다 지금 이제 주차장을 임대해서 주차장 렌트하는 하는 사업을 하거든요. 자, 수요 공급을 계산을 해서 주차장이 어디가 유망한지 하는 것도 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 강남역 근처입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 건물이 주차장이 있는 건물입니다. 이건 공공 데이터를 가져다 올려놓은 겁니다.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옥내 주차장이 있는 건물들이고 5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하고요. 이게 주거용 건물은 제외하고 상업용 건물만 올렸습니다. 왜냐하면 주거용 건물을 빌려다가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한 거고요. 이거는 그 5개 주차장이 있는 건물들을 올렸습니다. 해서 마찬가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게 이제 주차장의 공급인 거죠. 해서 이렇게 건물들까지 매칭을 시켜서 주차장 공급을 계산을 했고요. 이제 수요를 계산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각 건물 단위로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리고 카카오 데이터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걸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각 건물별로 얼마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또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각 건물별로 출퇴근에 필요한 자가용이 몇 대가 오겠다라는 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주거용 건물입니다. 빨간색은요. 해서 주거용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것들을 계산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유동인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자가용을 타고 오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죠.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이나 그다음에 택시 데이터 이런 것들을 결합을 시켜서 저희가 유동인구가 여기에 많은데 여기에 그 자가용으로 오실 만한 분들의 비율은 몇 프로가 될 거라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각 50m 단위별로 해서 건물에 매핑을 시켜서 이 건물의 주차 수요가 몇 대라고 하는 것들을 마찬가지로 또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내비게이션으로 출발지하고 목적지를 찍은 위치인 거고요. 이 각각의 포인트는 건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차의 수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모아서 이제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색깔입니다. 색깔이 짙은 데가 주차 수요가 많은 데고요. 여기 이게 프로야구의 힘입니다. 잠실 야구장입니다. 하고 그다음에 그 상업용 건물의 주차장 공급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나왔고 공급이 나왔잖아요. 이거 두 개를 합쳐서 저희가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레벨 1입니다. 레벨 1이면 주차장 갖고 계신 분들은 주차장에서 약간 수익이 나겠다라고 하는 정도고요. 이게 레벨 2입니다. 여기다가는 주차장 사업을 해볼 만 하겠네. 그다음에 레벨 3 이거는 여기다가 주차장을 내면 돈 벌겠네. 레벨 4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는 주차장을 내가 임대할 수 있으면 무조건 임대를 해서 사업을 해라 라고 하는 지역들로 만들고, 제가 이걸 한 다음에 기존에 주차장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얼마나 사업하냐라고 하니까 잘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엉뚱한 분석을 한 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실제 사업을 하는 데에도 활용을 했던 데이터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시설들이 어디에 필요하냐라고 하는 것들도 데이터로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잠재 고객이 어디에 얼마나 있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또 유통 쪽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접근성입니다. 이게 강남에 있는 특정 백화점의 고객들을 뿌린 겁니다. 보시면 드라이빙 타임 10분, 20분 안으로 예쁘게 들어가죠. 예쁘게 들어가고 한강 너머에서는 동부이천동 빼놓고는 거의 안 온다라고 하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유통하시는 분들이 상식처럼 강 건너는 안 와요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이는 거고, 여기가 장사를 잘하는 매장입니다. 잘하는 매장이라는 게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타워팰리스예요. 타워팰리스 고객들은 이 매장을 온다라고 하는 것들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다른 관점으로요. 이 매장하고 경쟁점들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영역은 뭐냐면 차로 갈 때 이쪽에 빗금 쳐진 거는 경쟁점이 더 차 기준으로 가까운 매장 지역입니다. 그다음에 이쪽이 이 매장이 차로 올 때 가장 가까운 매장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동부이천동 분들이 여기 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가 장사를 잘하는 게 그 타워팰리스 있는 쪽 분들이 이쪽 매장을 많이 가더라. 여기가 지금 이제 매장 기준으로 전국 1등 매장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객들을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걸 합니다. 이제 그러면 여기처럼 우리가 이 바깥에서 고객으로 유치하면 좋을 때, 그다음에 고객이 될 수 있을 만한 가능성 있는 지역이 어디냐, 여기를 찾아서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자라고 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기반의 타겟팅, 그다음에 접근성 기반의 타겟팅들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제 금융 쪽도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조금 큰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은 허프 모델 이용해서 매출 추정도 하고 그다음에 수요 예측도 또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접근성을 감안할 때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만큼 우리의 고객 점유율이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경쟁점하고 거리 계산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진짜 그런지 봤습니다. 아까 왜 타이어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차를 타고 오는 업종의 고객들의 점유율을 계산을 해봤어요. 계산을 해봤더니 차 타고 오는 데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거리의 1.1 제곱, 그러니까 거의 거리에 따라서 점유율이 떨어지는 정도가 되고, 도보로 오는 업종 보니까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는 정도로 고객들의 그 점유율이 떨어지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봐서 차량은 조금 다르게 계산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떤 매장이나 우리 상품을 소개하는 광고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게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계산하는 게 가능합니다. 요거는 자전거입니다. 저는 재래시장은 자전거 대여소를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서울연구원에서 한 거예요. 아직까지 카카오모빌리티가 지금 저희가 같이 분석을 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이 나온 건 없고요. 서울연구원에서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공 자전거를 이용해서 통행하는 거리가
85% 구간에 710m에서 3.3km까지라고 얘기하고요. 평균이 거의 2km 가깝습니다. 1.8km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전거를 이용해서 3km까지 간다라고 하고요. 자, 그러면 출발지하고 목적지로 볼 때 어떤 분들이 어디 갈 때 타냐? 의외로 공공 자전거를 아주머니들이, 그러니까 예,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 마실 가거나 아니면 장 보러 가실 때 많이 쓰세요. 그러니까 재래시장에다가 대여소를 운영을 하면 재래시장으로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꽤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렇게 그 고객을 계산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의 고객들한테 접근하기 위한 전략을 써가야 되냐라고 하는 게 교통수단 이런 것들도 감안할 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데이터 소개하는 마지막 페이지고요. 시간도 거의 된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회사를 말씀드리면 특정 커피 브랜드인데, 예, 특정 그 커피 브랜드의 충성 고객들만 뽑아서 이분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 커피 브랜드가 코마케팅을 한다고 하면 누구랑 코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메시지로 접근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 있을까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처음에 가설을 세우기는 이 커피 브랜드의 고객들은 소득이 높은 사람들일 거야라고 하고 보니까 택시를 많이 타세요. 그리고 출판, 제약, 의료, 법률 대기업 종사자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갸웃했던 게 정치 뉴스를 소비를 많이 하세요. 정치 뉴스는 소득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학력이랑 관련 있는 지표예요. 그래서 고개를 갸웃하고 보니까 고시생, 그다음에 공무원, 그다음에 취준생 그룹이 많아요. 이게 소득은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고객이니까 소득이 높은 거구나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객의 특성은 일단 이렇게, 물론 이제 결과 자체가 이렇게 러프하진 않습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소개하려고 축약을 해서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재밌던 거 하나. 이분들이 특징이 보면 블로그 이용량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이 가장 적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유추하기를 이렇게 유출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 높으신 분들이라 관심이 다양하고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정보들을 찾으세요. 그러면 그건 유튜브로는 못 봅니다. 못 보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블로그인 거죠. 지금 백과사전을 대신하는 게 사실상 블로그가 대신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한 번도 안 가본 남미에 있는 어떤 도시에 가서 버스를 탈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거는 여행사 들어가도 찾기 어렵고요. 근데 블로그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특정 주유소 브랜드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요게 이제 재밌었는데, 그 온라인 쇼핑을 어디서 많이 하냐? 아이사라고 적었는데 인터파크입니다. 저는 야놀자가 정말 장사 잘하신다고 보는 게요. 이게 요 커피 브랜드의 학력 높으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게 인터파크의 투어하고 티켓입니다. 그렇겠죠. 해서 제가 권유하기를 여기 두 군데가 같이 코마케팅을 하시면 서로 시너지 낼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그 S백화점과 그다음에 코스트코, 예, 를 많이 가고요. 그다음에 금융 투자는 주식 투자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게임 중에 어드벤처 게임을 많이 하는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광은 보시면 동물원 수족관 유적지하고 스키장을 같이 가세요. 그러니까 먹고 놀 수 있는 데하고 그다음에 뭔가를 가리킬 수 있는 데를 같이 가면, 제가 이거를 궁금해서 한국관광공사 가서 여쭤봤어요. 이런 분들이 실제 많이 있나요? 얘기했더니 모든 지자체가 가장 주목하는 소득이 높은 부모들, 소득이 높고 학력이 높은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여행 가는 여행 수요가 제일 많대요. 근데 이런 걸 하나씩 키우는 게, 유적지를 키우는 게 뭐냐면 놀러 가서도 기어이 뭔가를 가리키려고 해서 이러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관광 쪽에 제일 타겟인 분들, 이거 결론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는 몰라도 이분들은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본인들이 관심 있는 거를 계속 꾸준하게 즐기는 분들이고, 그때그때 유행이 바뀌긴 하지만 지금 그분들이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세분화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맞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이냐, 뭐 영업 조직도 말씀드리고 드렸지만 하는 것들을 또 데이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보신 건물 단위 데이터처럼 건물이나 영역으로 통계 데이터로 공급을 합니다. 두 번째는 가명 데이터 공급합니다. 가명 데이터도 그 고객사의 고객들하고 그랜데이터의 데이터를 결합해서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랜데이터 전체이거나 혹은 그 그랜데이터 회사 한 군데의 데이터를 가명 처리해서 그 데이터만 구매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명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현재는 일단 그 금융기관들에서 신용 평가를 하시기 위한 걸로 공급하는 상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대출 받으러 왔을 때 동의를 받고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주세요라고 하면 저희가 앞에 말씀드린 것들 같은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무슨 앱을 많이 쓰니까 이분의 신용도를 어떻게 평가해라라는 식으로 모델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SKT를 제외한 나머지만 가능한 건데요. 근데 마케팅 용도로요. 예를 들어서 그 제조업체 한 군데에서 홈페이지에서 고객 동의를 받으세요. 그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해 주세요라고 하면 그분에 대한 데이터를 매월 제공해 드리거나 혹은 원하실 때 한 번씩 그 제공을 해 드립니다. 물론 그 보안은 철저히 준수하면서 개인정보가 그 새지 않도록 해서 제공을 해 드립니다. 해서 통계, 가명, 실명 데이터 다 제공해 드리고요. 이런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어떤 가전제품 회사인데 거기가 이사 갈 때 우리 매장을 방문하신 분들의 특성을 가명 결합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통신 요금을 고가 요금 쓰시는 분들이 그 거기에 이렇게 고객이 될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부터 프로모션을 해야 되는데 통신 요금 높은 거 쓰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찾냐라고 해서 이걸 붙였습니다. SKT나 신한카드나 그 그랜데이터 안에 이제 고객과의 채널을 갖고 있는 카카오 물리도 마찬가지고요. 있는 곳들이 다 광고 상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석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주세요라고 하면 연계를 시키고 금액 할인도 경우에 따라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모션까지 지원을 해드립니다. 해서 앞에 말씀드릴 때 분석하는 업체도 소개해드리고 데이터도 제공해드리고 내부에 분석하신 다음에 그거를 영업이나 이런 쪽에 활용하시고 마지막에 신규 고객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크로스 업셀링을 하실 때도 매체로도 저희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신 페이지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또 이제 이거를 상품 기획을 하거나 목표 배정을 할 때 이럴 때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이게 그 통계청이 2019년도에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낚시가 취미인 사람이 등산이 취미인 사람을 넘어섰어요라고 얘기하고 그때부터 도시 어부 이런 거 나오고 했거든요. 이런 식의 트렌드 정보 형태로 만들어서 제공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특정 상품들이 몇 월 달에 소비가 많이 일어나고 어느 지역에서 소비가 많이 일어나는지 하는 것들을 정보를 드려서 생산이나 물류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채널과 그다음에 메시지를 볼 수 있게 홍보 마케팅 관점의 데이터도 제공해드리고 유통 MD 우리가 매장 어디다 내야 되지? 그다음에 MD를 어떻게 구성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게 지역 특성 데이터 그리고 영업 조직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런 형태로 데이터를 원해. 그다음에 우리는 특성이 이러니까 이 데이터들을 줘라고 하는 것들에 맞춰서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요. 그걸 저희가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데이터 댐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다목적 댐에서 나는 전기를 생산할 거야, 나는 농업용수를 쓸 거야 하는 그 목적에 맞게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도록,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목적 댐인 거고요. 그랜데이터는 데이터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형태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드는 데이터의 다목적 댐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 전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수집해서 선순환 구조를 만드셔야 할 거잖아요. 이걸 할 수 있는 파트너들도 저희가 갖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필요하시면 이제 이 체계를 만드시는 것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